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의 가치는 본격 편파방송 더 락커룸. 매주 목요일은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는 블루 락커룸으로 진행하고 있죠. 오늘도 두 분을 만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네, 민주진영의 JYP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정치 비평가 박진영입니다. 비난가였다가 비난가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유일하죠. 정치 우리 최강욱 전 의원께서 저를 정치 비난가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1호 비난가. 1호 비난가. 네. 예, 오늘도 활약을 부탁드리면서 박 변호사님은 한 주 못 봐갖고 좀 서운했던. 예. 야구장에 가신 건 아니죠? 뭐 금방 항상. 예, 알겠습니다. 예. 수상한데. 죄송합니다. 어디 갔었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촌철살인 질문. 예, 알겠습니다. 네. 야구장은 함께 가는 걸로 나중에. 네. 자, 이른바 3대 특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3명씩 추천을 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명씩 이제 각 한 명씩 총 3명을 임명해 드리는데요. 영상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예, 강윤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표였는데, 자, 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 3대 특검 법안, 이제 특검이 누가 될 것이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여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두 정당이 3명씩 추천을 해가지고 네. 이제 윤곽이 났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저희 한판 승부에서도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재 명지대 교수가 민주당 추천이고,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이렇게 각각 3명씩 추천했습니다.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법상으로 지금 특검법상으로는 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그래서 그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3명이 이제 되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조은석, 심재철, 이명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박지훈 픽. 예, 이유가 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유를 알려주마. 실무적으로 이제 검사들이 이 세 분은 검사 출신들입니다. 나머지 세 분들은 판사 내지 뭐 교수님이라서 검사라도 뭐 제같이 1, 2년 간 검사들이 아니고 다 오랫동안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실력. 예, 그래서 뭐 한동수 지금 그 감찰부장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분 다 판사 출신이세요. 판사 출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특검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도 거느려야 되거든요. 6개월 됩니다. 6개월 안에 딱 끝내야 되니까. 예, 그것 보면 저는 아마 이렇게 수사를 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좀 뽑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은 민주당 하나, 조국혁신당 둘, 원, 자, 우리 심재철 국장님도 원래는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검사 생활도 했습니다만은 판사 출신인데 저는 이제 뭐 결론은 같은데 출발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3특검을 주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즉 국회와 양 정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정권 초기에 어쨌든 이게 사정이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징벌하는 것들이 대통령 어젠다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은 크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정권교류소에도 갔습니다만 민생 경제에 올인한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똑같이 1, 2 이렇게 저도 봅니다. 임명은 뭐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하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3명 중에 둘이 될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조은석, 심재철, 이명현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우리 박진영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 짜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또 썸네일로 3명 이름 박아버리면 또 이게 또 대통령이 또 안 하실 가능성이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해. 이 특검이라는 게 시간도 꽤 많고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조직을 해봤던 사람이 아니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판사님들은 특징이 뭐냐면 재판부 안만 말하면 단독 2명이거든요. 단독 3명. 합의부 3명이에요. 검찰국장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는 아마 지검장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명현
부장은 저도 잘 압니다. 같이 또 법무관 예, 같이 하셨구나. 예전에 김대엽 사건도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찍은 겁니다. 하여튼. 네. 근데 이제 이런 차이점은 있어요. 예. 저도 오늘 뭐 법조인들을 박지훈 변호사보다는 유명하지 않지만은 몇 분 만났는데 검사 출신들이 할 때는 효율성과 그다음에 속도감, 장악력 이런 것이 탁월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전에 이 수사받는 사람들, 윤석열 일당들과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복수 논란에 휩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판사 출신들은 좀 더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지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라는 측면에서는 박지훈 변호사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럼에도 제가 이야기를 왜 했느냐.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특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취지고요. 들어보니까 내란 사건 외에 나머지 사건들은 양이 방대할 뿐이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라고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사실은 뭐 이미 큰 줄기는 나오는 그렇죠. 얘기들이어가지고요. 예. 예. 문만 못 열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툭 튀어나오려고 막 증거들이 튀어나오려고 안에서 캐비넷에 막 문이 열면 들글들글거리는데 열기만 하면 쭉 다 튀어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이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은 거거든요. 그렇죠. 못하게 막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내란 특검법은 조금 다릅니다. 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그날을 재구성해서 그날만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부터 기획했던 사람들, 그러네요. 그 내각의 구성원들, 그렇죠. 또 비서진들, 네. 그거를 찾아내려면 정당 상당히 소속도. 어렵죠.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작년 3월부터 그 한미연합훈련 할 때 어떤 계엄 훈련 정황까지 있었다고 네. 하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 뿌리부터 봐야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게요. 경제범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속된 표현을 하면 역적질입니다. 역적질을 오랫동안 모의해 왔던 거기 때문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준비됐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은 뭐 제가 그냥 경험상으로 좀 얘기하면 네. 이제 많은 물증을 많이 없애놨기 때문에 결국은 진술이거든요. 예. 진술인데 제가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경험상 하나만 탁 물고 터지면 네. 다 튀어나와. 누가 분다고 표현하면 진술을 하면 진술을 하면 여기도 불고 진술 이런 죄수의 식으로 딜레마. 합니다. 예, 그겁니다. 죄수의 딜레마. 그거를 아마 좀 잘하면 많은 것들을 좀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총 검사는 120명, 60명, 40명, 20명 네, 이렇게 맞습니다. 배정이 되고 이제 수사관까지 하면 577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대규모 특검 일단 국민 의혹이 굉장히 컸던 사안인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수사가 돼야 될 텐데 자 일단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특검을 앞두고 나란히 검찰과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은 거부하는데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이런 사진도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요. 지금 시간은 사실 없거든요. 예. 특검이 곧 임명이 될 것 같고요. 늦어도 20일 안에 임명이 되고 하면 7월 초부터 아마 수사가 개시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11일 정도 남았어요. 11일. 10일 그 상간에 검찰하고 경찰이 이제 강제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인데 네. 저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네. 한다.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포토라인 세운다. 예, 검찰 경찰은 그 이후에 특검 이후에 더 활발하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책임을 면피하라는 측면도 있어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예. 이때까지 잘못했는 거 그래도 한 번에 하려면 최소한 김건희라든지 윤석열은 경찰 쪽이 좀 하고 있지만 불러서 아니면 신병을 확보하는 이걸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박준영 의원님. 지규현 판사님 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부터 저는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부부가 이렇게 활보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출발됐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지금 2판 4판의 신병일 겁니다. 2판 4판이다. 결국 이제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하지 않고 예.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아하. 지지층들을 선동하고 끝까지 내가 저항한다. 이런 이미지를 저는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메시아가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구속해야 됩니다. 무조건 구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고, 자 홍준표 전 시장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당 해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각
가짜 도생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까 이제 정당 얘기도 하셨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어렵죠. 오바인 것 같아요. 오바죠, 이거 오바. 좀 홍준표 시장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내한테 혼나. 예,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정당 예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 분 뭐 정도 있어요. 평론하시는 분들이라 뭐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예. 정치인이 대놓고 현직 의원이 예. 정당에서 시킨다 하는 사람은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런가요? 당의 예. 당론도 아닐 뿐더러 예, 당론은 전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뻔뻔질해서 아니 위기감 조성 이런 측면도 있고 위기감을 조성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단결이 되거든요. 아, 국민의힘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포석에서 하는 말이지 예. 사실은 특검을 통해서 더 드러난다면 모르겠지만 왜냐면 외환 이런 게 추가가 돼 있어요. 그렇죠. 외환을 해가지고 국지전을 유도한 다음에 계엄을 일으켰다고 했던 거 그리고 뭐 추경 원내대표라 전 원내대표라든지 계엄 방해했던 이런 거 해제 방해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위원정당 예산 107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어렵죠. 봐야죠. 제일 야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평론가를 넘어서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정치 비난가. 비난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산하는 것이 보수를 위해서 해산하는 장기적으로 좋지 말씀 않나. 잘하셔야 돼. 또 우리 박진영 원장이 또 내일 뉴스 납니다. 그런 뉴스 생각이 나와요. 이렇게 듭니다. 살살해줘. 내일 신문 나와요. 아니 왜냐면요 지금 이 어. 상태로는요 혁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역적과 역적을 진압하려고 했던 세력이 같은 당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거 공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과 찬성했던 그렇죠. 세력이 탄핵 찬반이 같은 당에 같이 존재한다는 것 있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 등의 의혹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명태균 씨 의혹도 큽니다. 커요. 대통령이라든가 시도주사가 만약에 조작된 여론조사에서 선출되었다. 그것도 진짜 위헌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나왔던 후보 교체, 후보 교체 과정도 위헌 정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거진다면은 스스로 저는 해체하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이걸 해체한다고 해서 저는 민주당이라든가 이 다른 진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어차피 또 다른 세력이 생깁니다. 근데 어차피 다른 세력이 생기는데 이런 기회주의적 정치 세력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가의 안보와 그다음에 시장주의 그리고 품격을 갖추고 있는 정통 보수가 좀 재건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어떤 당 안에서 서로 개혁 세력이 또 힘을 얻게 되면 그런 개혁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국민의힘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윤석열이 데리고 온 세력, 윤석열을 추종한 세력, 윤석열을 만든 세력, 윤석열에게 빌붙어 가지고 이익을 공유한 세력 이 사람들만 있잖아요. 개혁 세력 어디 있습니까? 유승민 나갔잖아요. 약간 한동훈 세력. 하다못해 홍준표조차도 나가버렸잖아요. 예. 없어요. 저는. 친한 쪽은 그래도 뭐 한동훈 전 대표 굳이- 그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전당대회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예. 원내대표에서 혹시나 친한계 쪽이 좀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눈여겨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친한 게 보면 참 답답한 게 예. 한동훈 대표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거기 한동훈 대표를 추대하고 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윤석열이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분도. 예. 아, 그렇군요. 그럼 대안이 안 될 것 같다. 아니 저기 같이 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더 훌륭하던데 왜 본인들이 직접 하시지? 조경태 의원님이랑 아, 저기 김종혁 최고위원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예. 그렇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청 폐지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데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제 공서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게 이제 큰 골자입니다. 이 3개월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되죠. 무조건 되나? 왜냐하면 예.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요. 아, 그런 거예요.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가장 개혁이라면 가장 첫 번째 검찰 개혁이고 논의가 다 돼 가지고 일반적인 뭐 이런 개혁이라는 거는 공청회 논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예. 거기다가 국회 입법을 또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가 다수석이에요. 내일 통과시켜도 돼요, 사실은. 그렇군요. 만들어만져 있으면. 예, 예.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통과의 가능성이 없고 이게 3개월이라는 건 뭐냐면 아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특검이 작동하면요. 어. 특검이 브리핑을 또 매일 할 거예요. 자주 할 거예요. 예. 그때 이게 통과될 겁니다. 제 예상이에요. 아, 특검이 특검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막 많은 하겠죠. 국민들이 여기 시선이 공분하고. 글로 많이 갑니다. 아. 그러면서 또 검찰 얘기도 나올 거고요. 아하. 그러면 당연히 검찰 개혁이 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모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예컨대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검찰이 잘못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내람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같이 간다면 올 연내는 뭐 통과는 거의 저는
99%라고 봅니다. 99%. 예. 아니 이거 사실 20년 전에는요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이런 방향으로 검찰 개혁했다고 동의되던 이야기예요. 다만 중간에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황당한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검찰을 옹호하는 지지 세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국민의힘 일부에 있기 때문인데 저는 국민 여론으로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박변 이야기처럼 이 특검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의 입법으로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법에 대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법은 성스럽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회적 현상이 생기면 언제든지 쉽게 국민 여론에 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의 전환을 저는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완벽한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않을 거니까요. 그러면 법을 계속 개정이 그게 그 입법 개정이거든요. 그렇죠. 개정 하면서 더 법이 현실에 맞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법이 만들어지거나 또 최초 개정이 되고 그 후에 개정까지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겠군요. 저만 그냥 조심스럽게 여름 안에. 그러면 검찰총장 없어지고 네.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장 예. 3개의 직책이 생기는 거예요. 검찰총장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심우정 총장 이제 검찰이 폐지되는 건 아니에요. 검사는 있는 거예요. 검사는 있는 건데 검찰청이 없어지는 거죠. 검찰청. 공소청장이 있는 것이고. 저는 박변한테 이유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검사들이 꼭 기소청에만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죠? 예. 근데 검사가 우리 헌법상에 딱 중요한 역할이 딱 하나가 있어요. 기소권이잖아요. 아니요. 그 영장 청구로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뺄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공소청이나 중수청이나 배치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특정 기관이 기소 독점했던 게 이 검찰 독재의 출발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관에만 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박변 이야기처럼 다양하게 나눠서 영장론을 지금도 저기 뭐 공수처 같은 데 검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법원이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법원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자, 아무튼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민주당 얘기로 본격적으로 원래 민주당 얘기하고 있긴 했었는데 자, 원내대표 선거 얘기입니다. 야, 이거 제가 또 시사 프로그램 뭐 나름 했다고 하지만 이 원내대표 선거가 이렇게 치열한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자, 김병기, 서영교 두 후보의 발언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김병기입니다. 대란 종식과 윤건희 일당들에 대한 어둠을 거둬내는 일에는 일체의 타협 없이 마지막 조각 한 조각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그리고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이제 제가 내란 종식과 민생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정부와 함께 하나 되어 한 분 한 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자 김병기 후보와 서영교 후보 두 분의 이제 그 토론회 때 발언 영상을 함께 들으셨는데 두 분 다 친명이에요. 그리고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서 함께했던 그런 분위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관저에 초대를 했을 때 두 분 양옆에 두고 사진을 찍었는데 과열됐어요. 이거는 좀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당원 권리당원 비율을 20% 넣는 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처음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 다른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내대표도 별로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지. 옛날에 원내 총무였잖아요. 원내대표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반장 선거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반장. 우리끼리 뽑는 거. 의원들끼리. 그래서 지지율 이런 거 투표해봤자 몰라요.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떠오르는 이름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친했던 사람을 찍는 경우도 있었고요. 박지훈이 하고 이제 박진영 씨. 그래서 사실은 원내대표가 되는 거를 아무도 예측을 잘 못했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가열되고 또 예측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게 20%가 포함됩니다. 이게 환산해 보니까 34석이 되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많은 수거든요. 뭐 한쪽으로 다 몰려가진 않겠지만 여기서 갈려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 예.
박진영 부부장님. 저는 원래 소실이 이제 원내대표 없애는 거잖아요. 원내 총무로 돌아가자가 이제 제 원래 어떤 소신인데. 직책 이름이 인플레이 돼 있다. 그거 플로어 리더예요. 미국에서 나왔던 플로어 리더. 협상하는 주체지 프레지던트 갑자기 이름 프레지던트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에 옛날에 제왕적 총재가 있었잖아요. 그 의원들도 민주주의를 못 누리니까 그렇죠. 의원들을 뽑아서 대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원내대표가 됐는데 잘못하면 이게 귀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당원 민주주의에 반할 수 있으니까 없애자주의자인데 참 평가하기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당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참 말하기 어려운데 이미 선거는 끝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얘기한 건데 그러면 또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선거운동 시기와 관계없이 이게 아까 말씀 우리 반에 반장 뽑는데 친구들의 평소 평가잖아. 평소에 밥 잘 사줬는가, 서로 인품이나 이해 잘 들어줬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선거는 끝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원 20% 반영은 어쨌든 진일보한 발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들으시는 의원님들은 지역구에 가서 당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구 찍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찍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원내대표를 뽑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의 친소관계 말고 네, 당원들한테 좀 직접 맞습니다. 물어보시고 여론이 어떤가 좀 보셔라.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김병기 의원 아들 관련 의혹이 지금도 커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MBC 보도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왜 이 시점에 이게 또 보도가 되었냐? 이미 또 이제 김병기 의원 말로는 이미 감사원도 다 했던 사안이고 한 2차례 문제가 됐었다가 이제 문제 없는 거로 지나갔던 일인데 왜 지금 나왔느냐? 그래서 지금 의원직까지 걸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원들이 이제는 그런 어떤 레거시 미디어를 그냥 그러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원들은 특히 이제 권리당원들이죠. 아주 강력한 지지자들은 다 검토를 해봅니다. 유튜브도 보고 대한 매체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실제로 저는 당내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말 박빙이었다면 이게 결정적으로 컸던 것 같아요. MBC에서 갑자기 보도를 하면서 또 그것을 옹호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이걸 하면서 이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확 그냥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저는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저는 말할게요. 김병기 의원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는 전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오면서 김병기 의원을 보호하고 김병기 의원이 의원직 배지 걸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레거시 미디어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지지자가 아니라면 봅니다. 보면 읽어보면 이게 항의지 이게 무슨 청탁이야 이래 되는 거고 왜 막으려 하지? 우리가 지켜야지라고 돼버려요. 저희 한판 승부 댓글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 됩니다. 왜 못하게 하지? 그러면 반대로 지켜야지가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보도가 김병기 의원한테 유리하게 작동한 겁니다.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일부 유튜브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나와가지고 또 김병기 의원이 어떤 분이라는 걸 또 막 또 변호도 같이 하시면서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김병기 의원이 국회에 출마했을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요? 네, 그때마다 또 반론을 하고 사과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은 하소연이잖아요. 막 따지는 거잖아 사실은. 항의 같은 거예요. 항의 같은 거잖아요. 왜 안 했냐 이건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더 이상 이야기하면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알게 되는 거. 내일 몇 시간인데?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내일 아침에 하는 건가요? 언제죠? 시간 하루 내내 할 겁니다 아마. 참 이틀 걸리죠.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당원들은 걸리고 의원들은 1시간이면 찍습니다. 이게 1시간 만이면 끝나는 건데 이제 당원들한테 물어야 되니까 이틀 걸립니다. 자, 여당 대표는 이제 원내 대표는 뜨거운데 국민의힘 이제 오늘 드디어 두 분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김성원 의원과 송원석 의원이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 일단은 송원석 의원은 범친윤, 김성원 의원은 그래도 이제 친한기를 꼽힌다 이렇게 해서 양자 구도가 된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이게 끝난 건 아니죠. 좀 더 나올 출마 끝났습니다. 여기도 끝났습니다. 두 명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송원석 의원이 되는 거네요. 송원석입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주류가 친윤이고요. 친한은 비주류입니다. 그쵸? 소수고요. 세가 약합니다. 그럼 너무 간단해요. 여기서 만약에 친윤 쪽이 한 2명이 나온다. 이러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한 명 나오고 1대1로 싸우잖아요. 할 것도 없어요. 여기 또 이게 당원 투표도 안 들어가고 반장선거거든요. 다 의원들만 하는 거냐. 107명이 뽑는 거죠. 이게 반장선거입니다. 김기현, 나경원 이야기가 나오다가 정리됐잖아요. 그럼 뭐냐? 범주류들이 송원석 머리 밀어주기로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략 80대 20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이에요. 친한계가 뭐 그 정도라고 하니까 여기는 뭐 없어요. 당원도 없어요. 그냥 반장 107명이 투표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만 합니다. 이 당이야말로 네.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20-30명 정도 평소에 밥 잘 사주고 민원 서로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여당 때 이익관계 있으면 나누고 가는 거 잘해주던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특정이 밀면은 그냥 다 된대요. 그렇군요. 송원석이 누구야? 우리는 알지도 못하잖아. 송원석은 이름은 알지만 뭐 뭘 했는지 기억은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신 분이 예, 아니어가지고 많이 해요. 예. 일반 국민들은 김성원 의원은 그 어떤 다른 구설수만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나요. 기억을 못 하겠어요. 수해 복구할 때 예, 그때 좀 구설수. 그때 좀 그거 생각이 말고는 나는데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만하세요. 선거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가만히 공정하게 하세요. 좀. 어차피 반장 선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저말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를 이렇게 비중 있게 정치적으로 다루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앞서 이제 우리 민주당도 이야기할 때 둘 다 친명이다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거 한국 정치에 이제 친명이니 뭐 친윤이니 친한이 이런 식의 분류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실용파, 개혁파, 중도파 아니면 뭐 좋네요. 개혁 속도 조절파, 개혁 강행군파 이런 식의 실제로 정치적 노선이나 정치 행태를 가지고 분류를 해야지 누구와의 친분 관계를 분류하는 이거는 정치의 후진성입니다. 진짜. 야, 정당 이론가로서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께서 정치를 비난하면서 용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너무 공감이 책 돼요. 하나 써주세요. 귀찮아. 귀찮아. 책도 많이 안 썼어요. 팔려. 예전에 많이 책 많이 썼는데 안 팔려. 아무도 안 어렵게 쓰니까 아무도 안 읽어. 안 봐요. 자, 근데 오늘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퇴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전 대통령과 정치인 한동훈은 뗄 수 없는 관계. 캐릭터나 업무 스타일이 비슷하다. 좀 더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한데? 야, 이거 선거 이분 앞두고 너무한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약간 윤석열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때는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네. 한동훈과 윤석열 네. 관계를 중간에서 매기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갈라놓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갈라놓게 저는 했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 권력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보수 아닙니다. 정치란 이런 것인가? 보수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권력 있는 곳에 추종하는 기회주의 정당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보수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익단체다. 이익단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 정당이라는 거는 선거에서 지면요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럼 대부분 정당들은 그렇게 지면 그날 다 사퇴를 하고요. 또 다시 비대위를 꾸리고 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비주류가 또 주류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예. 쇄신의 과정을 거치는데 참 국민의힘은 독특합니다. 지난번에 뭐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40% 넘었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대선 투표율이 차라리 김문수. 39였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것 망할 같은데 때 망해야 되는데 40%가 되니까 그 의향이야. 주류들 아. 건영세 그 권성동 그 대표 그분들이 친윤 그 사람들이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또 견제하는 거잖아요. 당대표 선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국 한동훈은 나올 거고 그러니까 견제를 벌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다시 나온다면 네. 그러면 3자 구도가 되기 때문에 친윤 후보하고 뭔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주류가 누구를 미냐에 따라서 당대표는 그쪽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는 가져갑니다. 2개 빼고 가져갑니다. 그건 확실히 가져갑니다. 대구가 고향인 네, 우리 고향은 잘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네. 근데 이 각에서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사직했잖아요. 그럼 그 이제 거기에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되는데 거기를 보내야 된다 후보로 나중에 선거가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한동훈의 위기죠. 만약에 저는 아마 비주류에서 네. 아니 저기 뭐야 주류에서. 현주류에서 이렇게 프레임 만들어 짤 거라고 봅니다. 가서 한번 해봐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분들은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자기들 다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동훈이 당 대표 되는 상황 안 만들려고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결국엔 등 떠밀려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인천 계양을 해? 아니 당대표로. 당대표로. 네. 한동훈은 계양을 해 이게 좀 슬퍼요. 나와도 안 돼요. 안 돼요. 딴 사람이 가도 못 이겨요. 민주당을 이길 수. 밭 자체가 이기기 어려운데요. 한동훈이 될 때가 몇 군데가 없어요, 사실은. 본인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원래 강남이나 대구 이거는 어렵거든요. 지금 서초, 상황에서. 서초. 그런 상황에 보궐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던 그 지역구. 계양에 박진영
우리 평론가 되셔도 박진영 평론가 됩니다. 한동훈 나오든 누가 나오든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한동훈 대 박진영. 네. 그럼 뭐 저기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선거대책위원장 하시겠죠 와서. 예, 후원회장도 하고. 후원회장도 하고 뭐 다 할 네. 겁니다. 민주당은 둘이서만 해도 한판 됩니다. 승부에서 양자 토론하고. 아니 우리 쓰리박에 가서 해도 다 저는 민주당원이 해결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원이 아니고. 아 그래서 예. 계속 등 떠밀 겁니다. 아니 가서 싸우라고. 이전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안 되거든요. 뭐 또 안 되는데 뭘 가면 뭐 합니까? 그거 가면 뭐 합니까? 안 되는데. 이전 기아가 싸우라고. 그 싸우라 할 겁니다. 아 싸우라고. 그 용기도 없냐고. 그 자기가 그렇게 자기도 안 되는데. 상징적으로 가서 해라. 상징을 죽으라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죽으라.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는데 그 고민에 빠질 거예요. 아. 당 대표는 나가고 싶은데 아. 여기 또 나가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데 하는데 참 곤란해요. 그 신지호 전 의원이 이제 곤란해요, 저희 지금. 며칠 전에 저희 방송 나와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당대가 있어도 네. 당 대표 당장 나오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국민의힘 자산인데 미리 상처받아서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뭔 자산이에요? 그 형님은 또. 그 형님은 또 네. 아, 신지호 형님이세요? 저보다 형님이시죠. 아 네. 그렇구나. 아, 자산 아니에요? 자산 맞지? 저는, 매일 죽는 남자. 매일 죽는 남자. 차라리 한동훈 전 대표가 예.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게 그나마 오.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인데 네네. 아 매일 죽으니까 매일 부활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사도 차라리 바울은. 그게 낫지. 그러니까 매일 죽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라. 그렇죠. 뭐 아. 인천 계양 출마하면 또 그게 사는 떨어지고 길이다. 또 어디 뭐 저기 광주에 광주에 출마하면 출마해서 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런 어. 걸 적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항이 만약 확실치 않으면 나가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하긴 정치인 한동훈의 서사를 만들려면 그런 실패 기록도 좀 있는 게 좋겠지. 그만한 진정성과 그렇죠. 승부욕이 있는지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본다. 네.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질 걸 알면서도 갔잖아요. 부산에 가고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아니, 김나 빠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어떤 희생, 어떤 서사 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국민 추천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앱으로도 나를 추천할 수도 있고 쟤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분도 추천 받았을 것 같은데 혹시 연락 온 거 없으세요? 뭐 전혀 없고요. 아니 우리 박시정 원장님을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주권정보 국민추천제 안내 QR 코드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저는 이번에 그 인사 비서관이 쓰러졌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저처럼 나이가 많고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아니, 이재명 정부에 함부로 가면 안 아니, 되겠구나. 모경종 라고 바로 저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모경종 의원이 저희 방송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진짜 퇴근 안 하시는가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밑에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사장님 안 나가면 퇴근 못 하잖아요. 실제로 뭐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저래저래 들어보면 네. 또 저 경기도 지사할 지사할 때도 인터뷰도 몇 번 해봤었는데 네. 그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근거린 사람이 쪽잠을 잘 잔대요. 토막점. 통잠을 안 잔대요. 이재명 그러니까 당시 통잠을 자야지만 이 대통령이- 사람이 퇴근다고 이러는데 쪽잠 주무시고 일 나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힘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장 어쩌면 윗사람으로 두기 어려운 사람이 위에 있는 거예요. 실무를 잘 푹 파악하고 자고 한 있는 6시 되면 안 보여야 되는데 6시에 있다가 7시에 나오고 잠시 좀 실락하면 또 나오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같이, 워콜릭. 예,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체력이 그렇게 또 좋다고 그러고. 일을 즐기시는 예, 그런 스타일인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좀 여유 있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국민이 더 행복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그리고 또 제 개인적 생각인지 몰라도 이제 부처의 많은 국무위원들 또 그리고 비서실 또 강유정 대변인 얼굴들이 나오잖아요. 네. 한 명만 얼굴이 좋아 보여요. 누구? 대통령 얼굴요. 나머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강원식 비서가 얼굴 쾌해. 제가 그분 오랫동안 알았는데 네. 최근 가장 안 좋아 보이거든요. 73년생이잖아. 예, 나이도 저 젊어. 자주 나이 젊은데. 봤던 사람인데, 대통령은 상당히 좋아요. 일하면 할수록 강이 나고 신나 있는데 나머지 비서진이나 국무회의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이제 과로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별정직으로 임명됐던 공무원 중 한 80명이 월급만 받고 일을 안 하고 있다. 그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이렇게 막 편중돼서 막 과로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래도 그렇게 편중되지 않아도 대통령실이 일할 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죠. 너무 국정 전반적인 것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많고요. 그리고 저기 수준 이하의 평론가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뭐 작은 정부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대한민국은요 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청와대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은 정부라고 했다가 다 키웠어요. 다만 그런 거에 전혀 개념 없었던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뭐 정부도 아니었으니까 수준이. 예,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퇴근하시고 이제 식사 좋아하시고 약주 많이 하셨다고. 출근을 잘 안 했다면서요. 근무하시는 최근에는. 분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 게 전원입니다. 있죠. 뭐 예. 이렇게 부하들 입장에서는 예. 위에 윗사람이 어떻게 언제 퇴근하고 언제 출근하고 언제 회의를 하고 회의가 언제 끝나고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유추 해석이고 돌이켜 보면 음. 윤석열 정부에 있는 비서관들은 편했을 것 같아요. 4시쯤 되면 다 없어지고 9 to 6. 11시에도 사람 없을 때도 많으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했던 분은 있겠죠. 했겠지만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불편하죠. 매일 이렇게 그냥 뭐 없으면 안 오고 나 컨트롤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예. 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올빵한 대통령 밑에서 그 사고가 많이 났던 거예요. 기강이 해이해지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국민 추천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게 인사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미 또 인사혁신처에 인재 풀은 국가 인재 풀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긴 하는데 일단,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은요. 예. 이런 거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추천받아서 바로 쓰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 대한민국 그 정부가 그렇게 말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추천제라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 축제입니다. 축제. 국민들에게 사람들 추천도 해보고 사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박진영 원장님과 박지훈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어느 직종이 적절한지. 아니 저는 뭐 사양하겠습니다. 사양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사비서관처럼 안 되기 위해서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여 과로로 쓰러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물론 뭐 저는 이제까지 공직하면서 저만큼 일 잘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나이와 건강 문제로 나를 추천한다. 자천. 나이와 건강 문제로 사양하고 박지훈 변호사를 시민사회 수석으로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시민사회 수석. 네. 오, 비서관도 아니고 수석. 수석급입니다. 제가요? 네네. 얼굴이 화색이 돌았어요. 모든 사람과 다 소통하시고. 라커룸 시작한 이후에 가장 밝은 얼굴 시민사회 수석 박지훈. 블루라커룸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있을 겁니다. 진보 보수 막론하고 모두와 다 소통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네, 진짜네. 서정훈 변호사하고도 편하고 뭐 장성철 소장도 편하고 맞네. 다 좋으시잖아요. 맞네, 진짜 통합형 리더.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니 우스갯소리 하셔서 그렇고 예. 저는 이거를 추천제를 통해서 예.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인사 참고하는 검증을 거야. 합니다. 그렇지, 검증을 하죠. 그러니까 자꾸 비판을 위한 비판 같아요. 그렇죠. 비판을 위한.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는 이제 저 평론가는 비판하겠지, 저 사람은 찬성하겠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반대로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비판할 만한 사람도 찬성을 좀 했으면 이거 사실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고지고대로 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자 봐요. 그거 뽑히는 사람 있는지. 뽑히기도 하겠지만 봐요 어디 되는지. 뭘 그래 비판을 해 쌌노. 자 우리 박 변호사님은 우리 박진영 원장님 추천 어느 사실은 어느 직이야? 이게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걸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지방 자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했으면 제가 사실 좀 올리고 싶긴 한데. 예. 티가 나나? 추천자 이름도 써야 되죠. 피추천자 이름도. 형제 같기도 하고 박지훈, 박진영. 그래서 고향도 같고 말투도 똑같고. 괜찮아요. 해주세요 일단 우리 원장님도.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안에 국무위원들이 윤 정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임명한 장관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국무회의 중간에 또 이제 대통령 앞에서 뭐랄까 발언들이 또 주목을 받고 이준숙 방통위원장 이분이 이제 특검 3대 특검 이제 통과된 것 제가 때 정치 보복 논란이 휩싸일 수 있다 이런 또 발언을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분은 다음 총선에 대구에 출마하고 싶어서 뭐 낯빛 가리지 않고 장소 가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대구. 네네. 하고 이분 고향 싶은 대구예요. 대로가 아니고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네네. 보여요. 저게 아마 비공개 뭐 그 자리에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뭐 있는데. 국무회의 다 비공개입니다. 네. 웬만하면. 근데 이제 또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발언이랑 이준석 위원장 발언. 예. 보도가 되잖아요. 예, 보도가 보도가 되면 이제 대구 쪽에 대구시장을 아마 뭐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전현희 효과라 해야 되나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권 바뀌고 이제 쭉 버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그거에 뭐 기반이 돼서 다시 국회로 온 그런 것도 있다고 보면 이진수 위원장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꽃꽃 문수에서 꽃꽃 진숙. 근데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수사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문수를 우리 뻔뻔 문수라고도 했습니다. 뻔뻔 문수. 네네. 뻔뻔 똑같이 진숙? 적용될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배석이거든요. 예. 배석인데 의견 진술 정도 말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배석인데 정치적 발언을 하고 외부의 언론에 나왔다. 이건 굉장히 본인이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분도 아마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경찰이 그 빵 수사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수사는 되게 진행이라고 보이거든요. 압수수색을 계속 하는 거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정치적으로 던지는 거죠. 뭐 어떤 신념이 있는 거다기보다는 밖에 이제 이렇게 읽혀지거나 비춰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오왕수 민정수석. 네. 일단은 특수통 검사 논란이 있었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이후에 약간 뭐랄까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자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보선원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야 될지.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좀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요. 장관하고 또 달라서 인사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들은 그냥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인사권자의 어쩌고 저쩌고 해도 비서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대단한 그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한다는 사고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대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 거기에 대해서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서가 뭘 그런 걸 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일들은 가능하면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도하게 이분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가기 어렵다라는 좀 비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자리가 누군가를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본인의 이런 흠결이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충분히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스갯소리로 본인이 다 범법행위예요. 그렇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위원회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죠.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안 받는 것 뿐이거든요. 아하.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사실 민정수석 하면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이고야 이거 누가 명의신탁기 챘네? 자기가 해봤어야 알겠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과실이나 이 가오를 인정했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을 얘기하기 또 대통령실이 밀어붙인다 뭐 별말 없고 낙마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렇죠. 본인이 사과를 했고, 예. 근데 만약에 또 향후에 논란이 되면 스스로 또 뭐랄까 고치를 말할 수도. 하면 안 되죠. 이거 명의신탁 해가지고 예. 본인이 그 뭐 검증하다가 야 이거 명의신탁 나도 해보기 잘 알겠던데 야 이거 잡아야 되겠다. 이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히 좀 부탁을 드리자면요. 대통령실에서 대변인과 홍보를 담당하는 비서들 외에는 언론에 노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은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한없이 낮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전 그건 절대 맞아요. 국민의 대표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100%입니다. 저는 그 말 엄청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블루라커룸. 오랜만에 또 두 분 완전체를 보니까 좋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